5년 전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년 만에 한 무인도에서 당시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한 부부가 발견되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물과 과일이 많이 있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정말 배불리 마음껏. 우리는 고작 10개월에 한 번씩 육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10개월에 한 번씩 아기를 출산한 것이죠. 내가 중학생 때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유행인 시절이었다. 그리고 내 친구는 이 게임에 아주 미쳐있던 친구였다. 시험 공부 많이 했냐? 아니, 스타 원해야지. 무슨 시험 공부냐? 너는 항상 스타만 주구장창 하는데 왜 항상 시험은 잘 보냐? 나는 예지력이 있거든. 미친놈, 개소리하고 있네.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면 내 친구는 정말 예지력이 있던 거였다. 그 당시에 스타2가 나올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모두 스타라고만 말했지 그 아무도 스타1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2주 만에 출장에서 돌아왔다. 아내는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다. 어서오세요 여보. 출장지에서 바람 피고 온 건 아니지? 남편은 그럴 리가 없잖아. 너뿐이야. 저도요. 달콤한 분위기에 감탄한 부부는 오랜만에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그러자 옆방의 거주자가 벽을 치며 매일 밤 적당히 하라며 소리쳤다. 아내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한밤중 한적한 골목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한다. 아주머니는 곧장 119에 신고를 하고 그녀의 가방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 제일 위에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여자친구가 길가에 쓰러져 있어서 제가 119에 신고했으니 당신도 어서 이곳으로 오세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대답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고 얼마 후 남자친구가 왔다. 장소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그곳에 왔어요. 즉 여자친구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무엇인가 갑갑한 마음에 잠이 깼다. 바로 앞에 벽이 보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서 주위를 살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역시 벽이었다. 왼쪽도 역시 벽이었다. 사방이 벽이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남자는 죽어 관 속에 있는 것이죠. 나는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아파트의 방음 상태는 엉망이다. 옆집의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며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는 여성으로 보였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몇 차례 오고 가며 옆집의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정중하게 부탁했다. 매일 밤 너무 시끄러우니 아이에게 조금 주의를 주길 바란다고. 그럴 때마다 여자는 죄송하다며 자신의 아이에게 주의를 주지만 좀처럼 듣질 않는다며 오히려 나에게 하소연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밤도 옆집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온다. 나는 TV의 볼륨을 최대한 올렸다. 그래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내 귀에 너무나도 거슬렸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정전이 되었다. 옆집 여자는 소음에 대해 항의하러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만들기 위해 아이 울음소리를 오디오로 틀어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손에 칼을 든 채 남자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잠을 자기 전 오늘 퇴근길에 사왔던 변기 세정제를 변기 물탱크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변기는 파란색 물로 가득했고 향기까지도 좋았다. 나는 너무나 만족했다. 변기 세정제를 변기 물탱크에 넣으면 물을 한번 내려야지 파란색 물이 변기에 차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누군가 변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늦은 밤 나는 집에 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어깨를 툭툭 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등이 굽은 키가 아주 작은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올려다보고 계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미친 듯이 뛰어 도망쳤다. 이 남자의 키는 180cm가 넘어요. 고로
이 할머니는 이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매는 일란성 쌍둥이로 얼굴은 물론 체형까지도 비슷하다. 가족이 아닌 이상 누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은 외형의 자매였다. 어느 날 이 쌍둥이 자매가 유괴범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괴범은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쌍둥이의 엄마는 부유한 그녀의 부모님에게 부탁해 돈을 받아 유괴범에게 줬다. 무사히 쌍둥이 자매는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매는 눈이 가려진 채 붙잡혀 있었고 유괴범이 쌍둥이 언니에게는 네가 도망치면 동생을 죽인다. 쌍둥이 동생에게는 네가 도망치면 언니를 죽인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도박으로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아빠는 부유한 처갓집에서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유괴한 것이죠. 남자친구와 나는 동거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경찰들이 왔고 자고 있던 내 남자친구를 체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나도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했고 경찰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다. 평소 나는 경찰은 무섭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경찰들이 나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얼마 후 경찰서로 내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남자는 동거인이 아니라 납치범이었습니다. 여자는 1년 동안 납치범과 함께 있으면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이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에게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증세나 현상을 말합니다.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의 인질들이 보인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혼자서 할아버지를 케어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께서 잠이 드셨는지 확인차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는데 창문 앞에 휠체어만 있을 뿐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나는 방문 창문을 열고 밖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나는 그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면 창문은 무조건 열려 있어야 해요.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할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건 아버지라고 확신한 아들은 자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 창문을 그대로 열어둔 것이죠.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고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마도 위층에 있는 회사 면접 날이어서 그런지 도저히 내가 탈 공간은 없는 상태였다. 나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약하며 그냥 내려보냈다. 그리고 곧 엄청난 대문이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부상자가 없을 뿐 전원 사망했습니다. 난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다. 내가 이런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의 대형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서 점점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집이 되어버렸다. 쓰레기 악취 때문에 이웃들은 항상 나에게 항의하고 내 집 근처를 지나가는 걸 쫓아꺼려한다. 하지만 난 이 쓰레기들을 당장 처리할 마음이 전혀 없다. 쓰레기집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방송에도 나의 집은 나온 적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외출한 사이 나의 쓰레기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집이고 쓰레기 더미고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다. 결국 악취에 참지 못한 누군가 나의 쓰레기집을 방화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그로 인해 나는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하나의 대형 쓰레기는 시체였어요.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남자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했고 쓰레기 악취로 시체 썩는 냄새도 가렸습니다.
이로써 쓰레기집이라는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그의 집으로는 그 아무도 접근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던 남자는 스스로 집을 불태웠고 시체까지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 화재 보험금도 받은 남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자 환희에 찬 미소를 띄었죠. 나의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항상 지하실 문을 열어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다. 지하실 문도 잠겨져 있지 않다. 이때다 싶어 난 지하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너무 눈이 부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지하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이는 지하실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하실에 감금당하고 있던 것이었죠.